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건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한스킹의 유대교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31번째 제2부 현재의 도전 1장 홀로코스터에서 이스라엘 국가로 3.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 충격적인 혼합. 독일의 역사가들은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매우 분명히 제공했다. 그들은 국가사회주의자들의 독재와 그들의 범죄 결과를 단순하게 비극적이고 운명적이고 불가피하게 이끌려 들어간 잘못으로 묘사하려고 시도했다. 괄호가 있는데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 지정학적인 중심 위치, 독일의 특별 노선,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는 베르사유 평화 조약과 세계 경제 공황과 대량 실업의 결과로 그렇게 묘사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 민족의 책임을 덜어주고 정치, 외교, 군사, 경제, 학문을 지배하던 계층의 책임을 덜어주며 심지어 아돌프 히틀러 한 사람과 그의 악마적인 유혹의 기술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이런 학자들은 역사를 무책임하게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왜곡한다. 물론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철저한 정언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기독교적인 그리고 그 직접적이고 정치적 세속적인 전 역사, 이전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독일에서 유대인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법적인 의미에서 시민, 국민이 되었고 많은 수의 사람이 문화적인 의미에서도 시민, 교양을 갖춘 시민이 되었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사회의 다른 집단들, 예컨대 가톨릭 신자, 노동자, 여자가 사회적 상승과 인정을 위해 노력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텔아비브 대학의 독일 역사연구소장 슐라미트 볼코프가 최근에 역사 연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밝혀냈듯이 독일에서 유대인의 역사는 매우 이종적인 발전을 겪어왔다. 먼저 독일에서 그리고 독일 유대인의 이민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그것은 단순히 단계적이고 일관적이며 성공적인 동화 과정은 아니었다. 거꾸로 말한다면 특히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학파가 설명했듯이 법적, 사회적, 문화적인 동화 과정에서 방해 요소가 꾸준히 정대했기 때문에 진정한 해방에 대한 모든 희망이 처음부터 허구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유대인을 향한 온갖 거부감과 적대감에도 유대인의 동화 역사는 여러 측면에서 성공을 거둔 공존의 역사와 사회적, 문화적인 성공의 역사였다. 그들의 경제적, 재정적 연대감, 읽고 가르치는 그들의 위대한 전통, 보편적으로 온전한 가정생활, 입증된 교육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실제로 독일 유대인들의 경험은 매우 다양했다. 발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었고 동화를 거부하는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동화하려는 세력들도 활동하고 있었다. 유대인과 독일인의 풍부한 공통 경험과 두려움, 희망에 비해 반유대인 세력들이 울세를 떨치게 된 것은 비교적 나중에 곧 국가사회주의, 나치즘 속에서 비로소 생겨난 현상이었다. 특히 점점 상승해가던 민족주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미 18세기에 싹튼 애국주의, 조국사랑은 곧바로 오만한 광신적 애국주의 형태로 변질되었다. 사회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민족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쉽사리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여전히 그들의 오래된 전통 안에서 그리고 민족의 경계선을 초월하는 동질감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민족주의 때문에 19세기와 20세기에는 단지 이론적 법적인 평등만이 실현되었고 독일인과 유대인의 공생은 종종 비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유대인은 문화 속으로 진실하게 통합되기보다는 문화 속에서 자주 이탈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다. 유대인은 진정한 공동체보다는 차라리 동화를 선호했다. 교회도 번번이 유대인 동료 시민들을 결국에는 완전히 개종하기를 희망하지만 단지 관용의 대상으로 여길 따름이었다. 그래서 많은 독일인들에게 유대인은 경제와 정치만이 아니라 문학과 언론과 예술에서도 여전히 불안 요소였다. 비록 유대인에 대한 인정이 한 단계 전진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를 방해하는 반유대인 감정도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나치와 교회에서 반대 세력도 매우 자주 출현했다. 따라서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유대인에게 다시 거대한 어둠이 덮칠 수도 있다는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계몽주의에도 불구하고 동유럽과 서유럽, 중앙유럽에서 일어난 발전은 얼마나 신비스럽고 대단한 발전이었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유대인의 계몽운동은 처음에 대체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1881년에 황제 알렉산더 2세가 살해된 후에 소문을 통해 유대인에게 책임이 지어짐으로써 유대인을 혐오하는 폭도들이 다시 엄청난 폭행을 저질렀다. 그 이후부터 혁명의 혼란 시기인 1917년부터 21년까지 소수민족 박해가 연이어 반복되었다. 조금 두 문단을 뛰어넘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유럽의 민족주의와 함께 그리고 유럽 전체에 널리 퍼진 수많은 반유대적인 상투 언어로 촉진되면서 이미 19세기에 자라나기 시작했다. 반유대주의는 1차적으로 종교적 근거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전적으로 사회다원주의가들이 주장한 도태원리, 적자생존의 의미에서 인종적이고 생물학적인 근거에 기대고 있다. 그것은 성서적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자연과학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제는 역사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인종투쟁으로 이해되었다. 인종투쟁이란 인도 게르만적인 아리안 지배 인종이 슬라브 인종과 특히 유대인의 샌족에 맞서 전개하는 투쟁을 의미한다. 여기서 셈족이라는 단어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아랍인을 포함한 셈족인의 전체 언어군에서 아직 분명히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1879년에 빌헬름 마르라는 전단지 제작가가 반셈족이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널리 확산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유대인 혐오감에 모양새가 나고 학문적인 이름을 붙이려는 의도였다. 왜냐하면 바로 독일 사람들은 국가를 프랑스 민족처럼 다양하고 차이가 있는 국민 의지의 통일체로 이해하지 않고 나폴레옹 전쟁의 애국적인 흐름에 따라서 낭만주의적으로
특별한 민족 정신과 민족 특성을 지닌 단일한 민족의 개체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에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는 이제 민족적인 열광주의의 폭발적인 혼합체로 발전했다. 사람들은 대체로 점점 커지는 그 파괴력을 과소평가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단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유대인 적대감으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오래된 유대인 문제는 청산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문제로 천명되었다. 참으로 유대인 문제는 반민주적, 반해방적인 독일 민족주의 이념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대중 앞에 당당히 등장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대인이 동화 과정에서 경제와 정치, 문화에 점점 더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던 많은 비유대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적대감과 시기심이 일어났다. 그리고 독일 유대인 12,000명이 독일을 위해 전사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적지 않은 유대인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좌파에 참여하기 시작한 1918년에 제2독일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19세기 후반에 뿌려졌던 경악할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이제는 전형적인 반유대주의가 부상하는 국가사회주의의 제3제국의 대체 종교로 변하고 말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4. 유럽 계몽주의의 패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을 발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